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궁금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19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의 미국사를 마피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화 The Irishman의 역사 배경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비디오에 많은 분들이 The Irishman 역사 배경 해설 좀 해달라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바로 시간을 내서 The Irishman을 봤고 드디어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면은 캐스트가 완전히 화려합니다. 우리가 마피아 영화 하면 딱 떠오르는 분들, 로버트 드니로, 알 파치노, 조 패스 이런 분들이 다 출연했습니다. 저는 대부 이런 영화 보면서 이분들 젊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연세를 많이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연세를 봤을 때 이렇게 모인 모습은 아마 또 보기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 그러면 범죄 영화의 대가죠. The Goodfellas, Taxi Driver, Gangs of New York 이런 영화를 만든 분인데 이분은 역사 덕후로서 항상 굉장히 흥미롭게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역사를 그리는 시선이 아주 독특하죠. 주류의 시선이 아닌 무법자들, 범죄자들의 시선으로 그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고 또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인데 이민자들로서 미국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대체로 마피아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국 역사를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그려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이제 1950년대에서 한 70년대 사이에 미국 역사를 뒤흔들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그 배후에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피아의 관점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볼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이 노인 요양시설에서 시작을 해요. 거기에 셰런이라고 하는 노인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쭉 따라가는 방식으로 영화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셰런 노인은 실제 인물이고요. 이분이 1960년대, 7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미 호파의 실종 사건까지 이런 배후의 내막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펜실베니아 마피아의 넘버 2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브렌트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분의 주장을 받아 적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베스트셀러가 이 영화의 원작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저널리스트들이 책에서 셰런 노인이 한 주장을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실제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100% 다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 셰런 노인이 야 내가 왕년에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고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셰런 노인의 주장이 음모론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미국 역사는 또 음모론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 하면은 이 시대를 떠올려요.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전국이 됐고 자유진영의 리더로 떠오르던 시대였고 또 경제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날이 나아지고 있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잘생기고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있던 시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는 극심한 이념 갈등과 불신과 파라노이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에 위스콘신 출신의 존 맥카티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미국 정부의 곳곳에 소련의 지령을 받는 공산당들이 침투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서로 간에 얘가 공산당이여 하는 숙청과 마녀 사냥이 자행되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군사 기술이 많이 나와요. 제트기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핵무기 같은 거.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 불안감 안에서 수많은 음모론이 나와요. 미국 사막 여기저기에 비밀 군사 연구시설이 있는데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레이더 시설이 사실은 뇌파를 갖다가 발생시켜가지고 미국 시민들의 심리를 조작하고 있다. 또는 이미 미국 정부는 UFO랑 접선을 해서 외계인들의 지령을 받아서 정치를 한다. 이런 음모론들과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음모론 중에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어서 미국 사람들 중에 이런 음모론을 진짜라고 믿고 거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에 미국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도 당연히 그렇지만 CIA가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지도자인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피우는 담배 안에다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암살하려고 한 사건이라든지 닉슨 대통령이 자기의 정적들을 도청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야 정부가 우리를 다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시대에 실제로 있기도 했어요. 이제 셰런 노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모론 다 가짜다. 사실 그거 다 마피아가 했고 내가 마피아 넘버 2였기 때문에 잘 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음모론이 있는데 그 조폭이 배후에 다 있었다 그러면 조금 이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셰런 노인의 주장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역사 속에서 마피아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미국을 Land of Immigrants,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이민자들이 대체로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나라에서 이렇게 대거 몰려옵니다. 19세기 말에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줄을 이뤘고요. 아일랜드에 감자 기근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는 이탈리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1920년대, 30년대가 되면은 독일과 지금 동유럽 일대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많이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근데 다른 이민자 그룹과 다르게 이탈리아 이민들, 아일랜드, 그리고 유태인 이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혐오와 차별에 노출이 돼요. 왜냐면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개신교들의 철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국사를 당시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그 개신교도들이었던 필그림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구교, 가톨릭이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옛날의 악습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깨끗한 새 나라를 세웠다,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가톨릭 종교를 믿는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왜 구대륙의 악습을 미국에 가지고 오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인과 개는 출입 금지, 이런 팻말을 갖다가 가게에 공공연히 써붙일 정도로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동네에 배정된 경찰이 일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삥 뜯을 생각만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이 동네에서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의 주류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 일도 잘 안 맡으려고 그랬을 뿐더러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민자들의 동네는 법이 먼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법이 멀면 뭐가 가깝다? 주먹이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주먹이 센 사람들이 패거리를 만들어서 일종의 경찰 역할을 자기네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직들이 점점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세력이 세져서 마피아로 발전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마피아는 범죄 조직이지만 사실 이민자 동네 안에서는 마피아의 이미지가 꼭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우리나라에도 뭐 조폭이 있는 데는 좀도둑이 드나들지 못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치안 유지 효과도 있었고, 두 사장 사이에 분쟁이 나면은 그 사람들의 정서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이민자 동네에 불리한 어떤 정책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정치가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줘가지고 이민자 동네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정부보다 마피아가 자기 인생에 훨씬 더 가깝겠다고 느끼게 됐고, 마피아와 이 이민자들의 인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됨과의 동시에 마피아와 미국의 정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원래 이제 이 마피아가 처음에는 동네 깡패 수준이었는데 이게 정치계까지 쥐고 흔들 만한 이 파워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금주령입니다. 이 미국의 이민자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고, 이민자들이 부두에서 굳은 일을 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 이민자들은 너무 삶이 방탕하다, 쟤네들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정서가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됩니다. 술을 판매를 금지시키니까 일반적인 바는 다 운영을 못하겠죠. 그런데 마피아도 깡패 조직이다 보니까 주로 술집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미 정치와 경찰과 다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가지고 술을 팔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법을 통해서 오히려 이민자 동네 마피아들한테 술 판매 독점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으로 마피아가 사법권과 경찰을 다 매수해버리고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뭐 도로공사라든지 쓰레기 처리 같은 돈 되는 일을 갖다가 다 주무르기 시작하는 마피아 전성시대가 됩니다. 이때 이제 뭐 알 카포네라든지 머신건 켈리 같은 유명한 마피아 멤버들이 막 민중 영웅으로 떠오르게 돼요. 이 사람들이 물론 범죄자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민족 영웅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미화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바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계 진출을 하는 집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피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정계 진출을 했다라는 의혹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집안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이미지가 깔끔한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가문입니다.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PJ 케네디라는 분인데, 이분이 보스턴 아일랜드 이민계에서 좀 센 사람이었어요. 위스키 유통업을 했고 바를 3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사업 배경 때문에 분명히 마피아랑 뭔가 연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여긴 거죠. 술 판매로 벌어들인 돈과 아일랜드 이민자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 PJ 케네디가 정계 진출을 합니다. 미국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둘 다 거쳐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거물이 돼요. 조셉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서 주 영국 미국 대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권거래위원 회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 손자 때에 가서 이제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까지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존 F 케네디가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지만 사실 처음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는 이거 마피아 커넥션이다라고 정적들이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가톨릭이기 때문에 주류 미국이 아닌 아일랜드 이탈리아계의 가톨릭들을 위해서 일할 거다라는 그런 의혹도 많이 있었고, 그 할아버지가 금주령 시대에 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마피아들이 부정선거로 붙여줬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이 셰런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케네디가의 진짜 비밀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음모론자들은 이제 존 F 케네디 정치 인생의 가장 흑역사라고 알려진 피그만 사건도 마피아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피그만 사건이라는 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국회 허락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미국 해병대를 큐바에 피그만에 상륙시켰던 사건입니다. 명분은 공산화된 큐바를 다시 자유진영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 미국 해병대가 전멸합니다. 그러면서 피델 카스트로는 오히려 내가 미군을 전멸시킨 민족 영웅이 되고 오히려 공산 정권을 공고히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케네디 대통령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순간이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 쿠바가 미국에 가깝잖아요. 근데 미국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쿠바에 미국인들이 카지노를 많이 차렸는데 이 카지노가 마피아 거였다는 거죠. 근데 쿠바가 공산화가 되면은 미국 자본이 다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마피아가 케네디를 붙여주는 대가로 쿠바를 되찾아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이 피그만 사건은 케네디가 마피아의 하수인으로 일을 하다가 안타까운 미국 군인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쿠바의 케네디 개입이 마피아에 의한 거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쿠바의 피그만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케네디가 카지노를 되찾아주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마피아가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보호를 포기했고, 그래서 정적이 많던 존 F 케네디가 암살에 노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영화는 근데 1950년대에서 70년대 마피아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 이때는 또 마피아가 전국구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와 장거리 전화선이 미국에 쫙 깔리면서 이 마피아 보스들끼리 막 서로 만나고 같이 협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큰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처음 시작 부분을 보면은 전에는 굉장히 엄밀하게 분류돼 있던 아일랜드, 유태인 그리고 이탈리 마피아가 같이 자본을 모아가지고 뭔가 사업을 벌이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또 펜실베니아 보스, 뉴욕 보스, 뉴저지 보스, 시카고 보스가 같이 만나가지고 일을 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피아가 전국구화되면서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입니다. 마피아의 자본으로 벌어졌다라고 오늘날까지 많은 소문이 돌고 있는 사업이 바로 라스베가스 카지노타운 사업이에요. 라스베가스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지대였는데, 갑자기 여기에 24시간 주류 판매, 매춘, 도박이 합법적인 도시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유명한 어른들을 위한 놀이동산, 아직도 신시티라고 부르죠. 죄악의 도시라고, 이런 향락의 도시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누가 저만한 자본력과 정치력이 있어서 저런 일을 했을까 궁금하겠죠. 온갖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이제 쿠바에서 더 이상 카지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마피아가 자본을 국내로 돌렸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기네 자본으로는 모자라서 트럭 노조와 결탁을 해서 그 노조의 연금 기금을 끌어들여가지고 사업을 벌였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화에서 그 사업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1970년대 말 80년대가 되면은 이런 마피아 전국구 조직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조직이 커지면 이제 행정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피아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은근한 어떤 구두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죽이는 게 이 마피아들의 풍습이잖아요. 근데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오해가 많아지고, 한번 오해가 나면은 이게 삶과 죽음까지 이렇게 치닫게 되다 보니까 1980년대 되면 마침내 균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대전국구 마피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메이저 마피아 보스들이 마피아 전쟁에서 다 죽고, 그러면서 미국의 마피아 전성기는 막을 내리는 거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적 인물은 지미 호파라는 사람인데요. 호파라는 사람은 미국의 전국 트럭 운전사 노조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노동계에서 굉장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트럭 노조는 뭐 회사별로 따로 조직되어 있고 지역별로 따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지미 호파는 노동자들이 진짜 힘을 쓰려면 전국구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막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유세를 해서 노조를 전국 노조로 합칩니다. 그래서 40만 명의 트럭 운전사가 가입되어 있는 엄청난 세력으로 이 노조가 성장하게 되고, 이제 막 대통령한테도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당시에 트럭 운전사들이 가난한 이민자 동네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민자들은 누구 말을 듣는다고 그랬죠? 마피아 말을 듣는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트럭 운전사들을 동시에 노조에 가입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마피아 멤버를 노조 지역 지부장으로 앉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미 호파의 노조가 거의 대부분 조직도 안에 마피아들로 꽉 차 있는 이런 조직이 됐어요. 근데 호파는 이런 게 그닥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노사분규는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1920년대까지만 해도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한테 경영진이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발포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경영진이 폭력적으로 나온다? 그럼 우리도 폭력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건 전쟁이다. 이것이 지미 호파의 이제 철학이었기 때문에 총을 잘 다루고 폭력에 익숙한 마피아가 우리 편이라는 거 전혀 나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트럭 운전사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은 마피아의 정치적 커넥션을 이용해가지고 그 회사 아예 문을 닫아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장을 갖다가 협박을 해가지고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도 노조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던 사람이 바로 호파예요. 그게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트럭 노조가 1960년대 미국에 복지라는 게 거의 없던 시대에 벌써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기금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트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노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970년대 중반에 어떤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미 호파가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요. 음모론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음모론을 쏟아냅니다. 대기업의 사주를 받은 정부에서 CIA를 시켜서 죽였다느니 대기업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청부 살인업자를 시켜가지고 죽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미 호파가 라스베가스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려고 그러니까 마피아가 죽였다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셰런 노이는 자기가 그 전말을 갖다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영화에서 그분의 주장이 자세히 이렇게 나와요.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여러 마피아 보스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알아보는지가 좀 다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 뉴욕 보스인 조이 갤로라는 사람이 이제 눈길을 끌었고요. 조이 갤로는 굉장히 독특한 조폭입니다. 우아한 조폭이에요. 장폴 사르트르와 알버트 까뮈의 실존주의 철학에 빠져 있었고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가 프란츠 카프카였다고 하고요. 쉬는 시간에는 수채화를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잔혹한 살인자기도 했어요. 조이 갤로는 원래 뉴욕의 탑 마피아 집안인 프로파치라는 가문의 청부살인 대행업자로 범죄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파치가 자기 밑에 있는 어떤 마피아 보스 중에 한 명을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발소에서 면도를 받고 있었대요. 고급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뉴욕 범죄계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라요. 조이 갤로라는 사람은 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범죄의 미래는 이제 아일랜드나 이탈리아의 이민자 동네가 아니고 할렘이다. 그리고 할렘의 마약 사업에 미리미리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이랑 컨택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파치 가문이 이거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조이 갤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프로파치 가문이 먼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프로파치 가문의 보스였던 컬럼보라는 사람이 정계 진출을 꿈꾸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탈리아계 미국인 연합회 발대식을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굉장히 큰 광장인 컬럼버스 서클에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진가로 위장한 한 흑인이 총을 빼들고 컬럼버를 죽입니다. 조이 갤로가 전부터 할렘 갱스터들이랑 컨택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조이 갤로가 할렘 갱스터들과 결탁을 하고 프로파치를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탈리아 마피아들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힛 타겟, 저 사람은 언젠가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조이 갤로가 이제 움베르토스라고 하는 조그만 조개국집에서 조촐하게 가족들이랑 식사하는 중에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살인 사건이 뉴욕 지역 뉴스를 휩쓸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셰런 노인은 그것도 자기가 손을 쓴 거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셰런 노인의 말만 듣는다면은 본인이 이제 미국의 60년대, 70년대 역사를 다 쥐고 흔들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어쨌든 한 사람의 증언이니까 그것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틴 스콜세제 감독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본 이제 제 감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마틴 스콜세제 감독답게 아메리칸 드림의 명과 암을 갖다 정말 잘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950년대는 미국이 경제 성장이 워낙 빨라서 사람들이 미국을 The Land of Opportunity, 기회의 땅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시기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잡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어두워요. 수많은 양심과 인간성을 포기해야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빠른 경제 성장과 많은 기회가 있는 때가 정말 좋은 때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어요. 또 이 미국 역사를 대통령과 전쟁과 이런 역사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미국은 어쨌든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이 처음 꿈을 가지고 오죠. American Dream. 미국에 가면 뭔가 정의롭고 착하고 밝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막상 도착하면 만나는 건 뭡니까? 약육강식의 시장 경제와 그 다음에 극심한 인종차별과 종교차별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러면서 점점 몇 대에 걸쳐서 미국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길이 참 어두운 길이구나. 참 터널 같은 곳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영화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마틴 스콜세즈도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인지 이 영화에 그 셰런 노인과 같이 미국을 주무르던 마피아들의 노년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묘사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자기 양심도 인간성도 다 포기하고 그 기회를 잡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과의 관계를 다 망쳐요. 그러면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들의 그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묘사되는 셰런 노인의 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도 자기 부모님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베이비 부머들한테 하나의 약간 경고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고 무려 3시간 반 동안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서사시처럼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묘한 감정을 갖다가 딱 한 가지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작이 아닌가 싶고요.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서 보시면 유익하게 보실 것 같은 영화입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른 영화 또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